난 뭐 커리어라는 걸 쌓아본 적은 없는 놈이야. 딱히 목표도 없었고 그냥 그때그때 돈 드는 일이면 다 했었지. 공사판, 배달, 텔레마케팅. 텔레마케팅은 진짜 뭐 같아서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만두었고, 그렇게 전전하다가 알게 된 게 조아치였어. 밤에 사람 몰래 이사시키는 소위 증발자를 만드는 일이야. 일본에서 조아츠라고 하면 말 그대로 증발한 사람들을 뜻해. 빚쟁이든 스토킹 피해자든 혹은 그냥 살기 싫어진 사람들이 어느 날 호련히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라지게 도와주는 놈들이 있었어. 우리가 그 역할이었지. 우린 밤에만 움직여. 불도 안 켜고 말도 안 섞고 살림살이 다 싸서 트럭에 실으면 그냥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은 없던 게 되는 거야. 또 의뢰자의 이름도 이유도 절대 묻지 않아. 결제도 현금만 받지. 근데 대부분은 단순했어. 가정폭력 피해자나 사기당한 사람, 그리고 망한 사업주. 가끔은 좀 슬프더라고. 애기가 인형을 꼭 안고 새벽에 식구들 다 같이 달아나는 집도 있었고, 어떤 땐 너무 쉬웠어. 짐 다 싸놓고 빈 집만 남아있는 상태. 우린 그냥 짐만 옮겨놓으면 됐었어. 근데 그렇게 쉬운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야. 지금도 가끔 꿈에 나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 밤중에 사라진 여자. 그날도 밤늦게 연락이 왔어. 늘 그렇듯이 우린 조용히 트럭을 끌고 현장으로 갔지. 현관 앞에 서 있던 여잔 말라 있었고 머린 헝클어져 있었어. 눈빛은 계속 문 쪽을 훔쳐보더라고. 마치 누가 곧 들이닥칠 것처럼. 양팔을 꼭 끌어안고 있었어. 마치 자기 자신이 부서질까 그러는 것처럼. 어서 들어오세요. 빨리요. 목소린 떨렸고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자꾸 뒤를 돌아봤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 멀리 지나가는 차 소리에도 몸을 굳혔지. 빨리요. 제발 좀 조용히 좀. 빨리 옮겨야 돼요. 처음엔 흔한 가정폭력 피해자인 줄 알았어. 그런 의뢰 꽤 많았었거든. 근데 이 사람은 뭔가 달랐어. 창밖을 보는 눈빛이 달랐단 말이야. 단순히 두려운 게 아니었지. 내 파트너 켄지가 분위기를 풀어보겠다고 농담을 던졌는데 그 여자가 눈을 크게 뜨고 딱 잘라 말하더라. 조용히 해요. 그렇게 정리가 끝나고 우리가 짐을 다 싣고 나가니까 같이 차를 타고 가겠단 말도 없이 새 집에서 보자면서 먼저 사라졌어. 도착지는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 마을 외곽이었는데 그날 밤 트럭을 몰고 한참을 달렸어. 가로등 하나 없는 외길에 간신히 도착한 집은 불도 안 켜져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어. 그래서 우린 기다렸지. 근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오지 않더라고. 전화를 해도 문자를 해도 연락이 아예 두절이었어. 우린 결국 짐만 내려놓고 돌아왔지. 의뢰인이 알려준 장소였으니까. 근데 며칠 뒤에도 뭔가 찝찝해서 난 그 여자를 검색해봤어. 근데 그때 알게 됐지. 그녀는 단순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니었어. 야쿠자 조직 내부에서 배신한 인물이었더라고. 곧 법원에 증언하러 갈 예정이었다는데 우리가 짐을 옮겼던 그날 밤 사라졌대. 경찰 쪽에선 아마 그날 이동하는 도중에 누군가 따라붙었을 거라고 하더라고. 우린 진짜 아슬아슬했던 거야. 그 여자가 우리 트럭에 같이 탔으면 어떻게 됐을지 누가 알겠어. 두 번째 겪은 일은
문이 늘어나던 아파트. 두 번째 의뢰 장소는 오래된 아파트였어.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에 곰팡이 냄새가 스며든 복도. 딱 봐도 몇십 년은 방치된 느낌이었지. 의뢰인은 나이든 남자였어. 딱 봐도 그 건물에서만 쭉 살아온 사람처럼 세상과는 단절된 그런 눈빛을 하고 있었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땐 바로 느낌이 왔어. 이건 평범한 작업은 아니겠구나라고. 방 안에는 이름 모를 골동품도 잔뜩 있었어. 어떤 건 조각상, 어떤 건 마스크, 이상한 것들이었지. 붉고 검은 문양이 벽에 흐릿하게 그려져 있었고 공기 자체가 무척이나 무거웠어. 몸이 눌리는 것처럼 호흡도 평소처럼 안 됐지. 다른 동료들은 그냥 평상시처럼 포장을 시작했어. 그 이상한 조각상들도 신중히 박스에 담고 있었고, 근데 난 그 방 안 어딘가에서 뭔가가 나를 계속 보고 있다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 그러다 우연히 방 맞은편에 있던 문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지. 분명 처음엔 없었던 문이었거든. 근데 그냥 거기 있었어. 조금 열린 채로 깊은 어둠만 잔뜩 머금은 채.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그 문엔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걸어갔어. 그리고 문을 열었어. 그 안엔 또 하나의 방이 있었어. 비슷한 조각상, 비슷한 냄새, 그리고 더 깊어진 어둠. 난 뭔가에 홀린 듯 들어갔고 작은 조각상 하나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없었어. 방금 내가 들어왔던 문이 사라졌어. 난 순간 숨이 턱 막혔고 사방을 둘러봤지. 대신 맞은편 벽에 문이 2개가 생겨 있었어. 난 오른쪽 문을 택해서 들어갔지. 그랬더니 또 비슷한 방이 나왔어. 조각상, 먼지 낀 선반, 어두운 벽 모서리, 그리고 또 문 2개. 계속 그랬어. 방은 계속 이어졌고 모양도 내용물도 전부 비슷했어. 어떤 방은 더 작고 어떤 방은 더 넓고 벽은 이상하게 휘어져 있었고 천장이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공간이 점점 왜곡되고 있었지. 목소리를 내봤지만 뭔가 이상했어. 내 목소린 메아리 되어서 돌아왔는데 점점 낮고 낯선 음색으로 변했지. 난 점점 빨리 걸었고 방은 계속 이어졌어. 문을 열 때마다 또 다른 방. 그렇게 몇 개의 방을 지나쳤을까. 문마다 또 다른 방. 그리고 그때부터였어. 그림자가 날 따라오기 시작한 게. 처음엔 내 옆 시야로만 보였어. 돌아서면 사라지고 걷다 보면 다시 시야 끝에 스치고. 그림자는 점점 더 진해졌고 점점 더 형태를 갖기 시작했어. 그리고 썩은 고기 냄새 같은 게 퍼졌지. 짐승의 숨결 같은 그 냄새. 난 도망쳤어. 숨을 헐떡이면서 계속 문을 열고 뛰었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돌았는지도 모르겠고 시간 감각도 다 망가져 있었어. 근데 그때 앞에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보였지. 난 정신없이 달려갔고 그 문을 열었어. 그리고 거긴 원래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었던 방이었어. 모든 게 그대로였지. 박스도 동료들도 시계도 시간이 단 1초도 흐르지 않았더라고.
그 어두운 미로 공간은 말 그대로 내 안에서만 존재한 것 같았어. 마지막 세 번째 의뢰는 후지모토 단지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게 내가 조아츠이를 완전히 접은 마지막 의뢰였지. 그날도 역시 밤늦게 호출받았어. 도심 외곽에 있는 낡은 아파트였어. 도색 한 번 안 한 것 같은 회색 콘크리트. 창문마단 때가 껴 있었고 건물은 무척이나 조용했어. 너무 조용해서 귀에 바람 소리가 닿는 기분이었지. 문을 열어줬던 의뢰인은 남자였어. 피부는 창백했고 불빛 아래에선 푸르스름하게 빛났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손만 까딱했지. 아내도 있었는데 눈밑이 다 꺼져 있었고 마치 며칠을 안 잔 사람처럼 아무 움직임 없이 우릴 쳐다봤어. 그리고 남자가 말했어. 끝방은 맨 마지막에 부탁해요. 이유는 묻지 않았어. 원래 그런 건 안 묻거든. 근데 그 집은 이상하리만치 넓었어. 천장은 높고 바닥은 오래된 나무였어. 커튼은 벨벳인데 햇빛 하나 안 들어올 것 같았어. 그러다 짐을 옮기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공기에서 썩은 먼지 냄새가 났고 침묵은 계속됐어. 누가 우릴 보고 있는 느낌도 있었고. 어느새 시간이 흘렀고 박스는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 우리 중 한 명, 리쿠가 손을 다쳤어. 못에 손가락을 베인 거였지. 괜찮아? 내가 물었어. 리쿠는 고개만 끄덕였지. 그때 남자가 다시 나타났어. 우릴 번갈아 가면서 보더니 문끝을 가리키면서 말했지. 이제 됐네요. 그리고 금기시 됐던 그 방문을 열었어. 마지막에 해달라고 했었던 그 방문. 그리고 그 안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하나가 나왔어. 피부는 부모처럼 창백했고 머린 축 늘어졌고 눈은 너무 컸어. 너무 어두웠고 그 안에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그 아이가 리쿠 손에 묻은 피 냄새를 맡은 순간 멈췄어. 그리고 목이 딱 돌아가더니 리쿠를 향해서 달려들었어. 그건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어. 그 아이는 리쿠의 목덜미에 이를 박았고 그가 비명을 지를 땐 이미 목은 절반은 뜯겨나갔어. 우린 얼어붙었고 그 다음 순간 아이는 다른 쪽으로 뛰었어. 야스가 도망쳤고 그 아이는 따라갔지. 그제야 의뢰인의 와이프가 방에서 뛰쳐나왔어. 입을 틀어막고 이즈미라고 그 아이의 이름을 외쳤지. 하지만 그 아이 이즈미는 이제 사람이 아니었어. 그 뒤부턴 정신없이 무너졌어. 아이의 부모도 따라 미쳐버렸고 나도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 복도엔 야스는 이미 목이 잘린 채로 있었고 난 한 남자의 집에 몸을 던졌지. 문을 잠갔지만 소용없었어. 비명이 터졌고 고기 찢기는 소리가 들렸지.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 계속해서 들려왔어. 난 그 집 벽에 걸려 있었던 장식용 일본도를 쥐었어. 칼날은 진짜 무뎌져 있었어. 그리고 창문을 열었지. 피할 길은 위쪽으로만 나 있었어. 난 소방 계단으로 옥상까지 기어 올라갔어. 그리고 그 아이 이즈미가 날 뒤따라왔어. 긴 손톱이 철제 계단을 긁고 있었고 너무 빠르고 너무 끈질겼어. 난 칼을 움켜쥐고 이즈미를 향해 달렸어. 그 애는 꼼짝도 안 했지. 그 눈, 검고 깊은 눈으로 나를 그냥 쳐다봤어.
난 그대로 이지민을 힘껏 밀치면서 1분도를 가슴에 쑤셔박았어. 근데 죽질 않는 거야. 계속해서 나에게 접근하려고 애쓰고 있었지. 있는 힘을 다해서. 점점 나도 힘이 빠져가고 있었어. 근데 그때 해가 뜨기 시작했어. 그리고 곧이어서 햇빛이 이지미의 얼굴에 닿았어. 그러자 그 녀석은 비명을 찢어지게 질렀어. 그리고 곧이어서 피부에 불이 붙었지. 작은 몸에 불길이 확 타올라서 몇 초 만에 잿더미로 변했어. 그렇게 끝이었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내가 그 애를 끝장낸 순간 사방에서 소리들이 들려왔어. 복도, 계단, 그리고 문틈마다에서 기어나오고 비틀거리는 발소리에 또 사람 같지 않은 숨소리. 햇빛을 맞은 것들은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건물 안에 있는 것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 난 정신없이 도망쳤고 어떻게 뛰었는지도 모르겠어. 한참을 뛰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고 그제야 내가 논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걸 알았지. 주저앉은 채로 두 손엔 피랑채가 묻어 있었어. 그리고 온몸은 떨리고 있었지. 난 그렇게 살아남았어. 그날 이후로 난 다신 조화체 일은 안 해. 지금은 콜센터에서 일해.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끊기는 전화도 받고. 근데 가끔 이상한 전화가 걸려와. 목소린 거의 안 들리고 숨소리만 희미하게 느껴지는 정도. 그럴 땐 그냥 끊어. 묻지도 않고 안 듣고 그냥 끊는 거야.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니까.